이런 상태로 세계 최강의 몽골군을 맞아 싸웠으니 결과가 좋을 리 없었겠죠. 암북성 전투에서 고려군은 참패합니다. 물론 첫 전투에서 패했다고 해서 전쟁에서도 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북성 전투의 패배 이후에도 자주성이나 구주성에서는 저항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고려의 최정예 병력은 그대로 건재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최씨 무신 정권의 호위병들 말입니다. 다만 문제는 최고 권력자인 최희가 자기 휘하의 호위병들을 전쟁터에 내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은 길은 오직 하나, 항복뿐이었습니다. 곧장 항복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몽골의 요구사항은 엄청났습니다. 큰 말 만필에 작은 말 만필. 그 말에 실어보낼 의복과 금, 은, 공주, 왕족, 대갓집 자제 등의 인질 수천 명을 요구했죠. 2달간의 협상 끝에 요구 조건을 조금 완화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해가 바뀐 1232년 1월, 몽골군은 약속 이행을 감시할 다루가치 72명을 남기고 철수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자주성과 구주성은 항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의 만행을 익히 알고 있던 터라 항복 이후의 안전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었죠. 특히 자주성주 최춘명은 끝까지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최희는 분노했습니다. 아무래도 독재자에겐 외적의 침입보다 자신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 더 위험하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몽골군의 대공세 앞에 넉 달이나 버틴 자주성의 성주 최춘명은 어이없게도 항명죄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자주성은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항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처형을 받을 그런 위기에 몰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몽골의 그 장군이 보고 아니 이 최춘명 이 사람은 몽골로 보면은 반역이지만은 당신네들 왜 고려로 보면 이게 충신 아니냐 그런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목숨을 갖다 그렇게 건졌다 그런 일화가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동족에 의해 죽을 뻔했던 대몽 항쟁의 영웅 최춘명은 적이었던 몽골 관원의 끈질긴 설득 덕분에 목숨을 건집니다. 이렇게 해서 몽골의 1차 침입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최고 권력자인 최희부터 몽골과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전쟁이 분명했죠. 최희도 바보가 아닌 이상 몽골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몽골군이 철수하자마자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준비라는 것이
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몽골의 1차 침입을 겪으면서 최이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몽골군과 정면 대결을 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몽골군은 고려에 장기 주둔할 만한 대규모 병력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왜 몽골군은 고려에 장기 주둔할 병력이 없는 것일까요? 고려와 몽골과의 전쟁은 1230년부터 시작해서 50년대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이때 몽골의 주 전선은 어디냐 하면 이 남송을 정벌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남송은 1279년에 정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와 몽골과의 고려가 항복하는 것은 1259년이니까 고려가 항복한 이후에도 20년간 더 송나라와의 남송과의 전쟁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란의 몽골의 주 전선, 몽골 군사가 주 관심은 이 남송, 거대한 중국의 대륙을 정벌한 남송 정벌에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장마철을 피하듯이 그 단기간 동안의 피해를 최소화하자. 그리고 철저하게 청야와 방어 전술로 일관하자. 이것이 이제 최의 결론이었던 것 같고, 그것은 자신한테도 좋죠. 왜냐하면 정규군을 편성해서 몽고하고 정면 대결을 벌이면 이겨도 정권에게 부담이 되고 저도 정권에게 부담이 되죠. 그러니 이 장마철 전략이 자기 정권에 대해서도 가장 좋고, 자기 생각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 이게 가장 합리적인 전술로 보이는 겁니다. 최이의 전쟁 준비는 전쟁을 아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국경선을 지킨다던가 적군을 방어한다던가 하는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죠. 싸우면 어차피 지니까 아예 싸우질 않는 것이죠. 뭐 좋게 표현하자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당연하게도 이 전술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심각한 문제는 수도인 개경이 무방비 상태로 몽골군에게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방어선이 아예 없어졌으니까요. 물론 최이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수도가 통째로 도망을 가는 것이죠. 그것도 섬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화도 천도입니다. 하지만 수백 년간 내려온 수도를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안 됩니다! 이때도 의분을 참지 못한 우직한 군인이 한 명 나섰습니다. 야별초 지휘관 김세충이란 사람이었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와 강화도 천도에 반대했습니다. 독재자들이 외적보다 싫어하는 것이 바로 항명입니다. 김세충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화도로의 천도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김세충을 처형한 그날 강화도로의 천도가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아무도 최이의 의견에 반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화도에 와서 보면 육지와의 거리가 의외로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해협의 폭은 한강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직접 보면 오히려 몽골군이 왜 강화도를 공격하지 않았는지가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해협을 건넌다는 것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넓고 깊은 뻘과 빠른 물살이 섬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 강화에는 또 다른 강력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운입니다. 방어 조건만 좋아가지고는 사실 수도를 옮길 수 있는 것은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수도를 정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방어도 필요하지만은 물류가 제대로 유통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 당시 고려시대에는 바로 이런 물류를 갖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운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방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쇠고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물품들, 특산품들 뭐 이런 필요한 물건들을 조운이라는 제도에서 다 이렇게 운송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개성으로 연결되는 조운로가 개성으로 연결되는 건데 이 개성으로 연결되는 거나 강화도로 연결되는 거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39년간 거기서 버텼단 말이죠. 39년간 거의 40년 동안 그 작은 섬에서 버틸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는 전쟁 기간에도 물류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게 이루어졌다. 만약에 강화도가 아닌 먼 바다에 있는 섬이나 깊은 산성으로 천도를 했다면 고려의 지배층은 아마도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화도는 안전은 보장되면서도 세금은 그대로 거둘 수 있는 천혜의 땅이었죠. 강화도는 땅도 넓었습니다. 왕을 위한 궁궐, 최이와 귀족들을 위한 저택이 속속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규보는 이 모습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천도한 새 서울에 날로 더욱 집을 지으니 수천의 누에가 다투어 고치를 짓는 듯하네. 이렇게 강화에는 다시 궁궐이 들어서고 대신들의 호화로운 집이 지어졌습니다. 개경이 직접 공격당하는 문제는 강화천도로 일단 해결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국가가 언젠가는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씨 무신 정권의 강화도 천도로 이런 대전제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방어선이 없으니 언제 어디서 몽골군이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몽골군이 몰려와도 지원군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국가는 사라지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